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그 초인종 소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전 서구의 낡은 우리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선 젊은 여자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들여다보니 법원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공문서가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김말순 어르신이십니까? 목소리도 또렷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면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 법원 서류를 받아볼 일이 생길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정아은 변호사입니다. 어르신께서 신청하신 재산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왔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그녀가 탁자 위를 바라보며 잠깐 멈칫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녹음기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 몸체에 빨간 녹화 버튼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녹음기를 바라보며 지난 몇 달을 되짚어 봤습니다. 제 남편 박정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8년이 흘렀습니다. 산업재해로 하늘나라로 간 남편이 저에게 남겨준 보상금과 평생 모은 적금, 그 돈은 저에게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우체국에서 정년퇴직하고 혼자 살아가는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뻔했습니다. 아니, 실제로 절반은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치며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계좌 동결, 재산 처분 금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 의미는 선명했습니다. 제가 빼앗긴 돈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는 제 의지가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정아은 변호사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용기라, 그게 용기였을까요? 평생 가족만 믿고 살았던 제가 왜 법원에 가서 제 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지, 수연이와 민호 사위를 법정에 세우게 되었는지, 심지어 6살 손자 지훈이까지 이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했는지. 탁자 위의 녹음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제 딸과 사위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거짓말로 제 돈을 빼내려 한 그들의 계획이, 저를 속이려던 치밀한 연극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알고 싶다면 처음부터 말해야겠습니다. 남편이 목숨 바쳐 모은 돈을, 제가 한 푼 한 푼 아껴 지켜온 그 돈을 어떻게 되찾게 되었는지, 모든 것은 그날 가을 수연이의 그 전화 한 통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지훈이가 아프다고, 당장 큰 돈이 필요하다고 했던 그 전화 말입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정교하게 짜여진 거짓말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제 평생의 재산을 노린 치밀한 계획의 첫 번째 수순이었다는 것을. 전화벨이 울릴 때만 해도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습니다.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오후였습니다. 베란다에서 빨래를 걷어들이던 중이었는데 거실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수연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연락이 뜸했던 딸아이가 웬일인가 싶어 급히 달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목소리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니, 수연아? 엄마, 지훈이가 아픈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6살 손자 지훈이는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아이였습니다. 수연이가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 병원을 자주 드나들었던 터라 지훈이 건강에 대해서는 더욱 예민했습니다. 어디가 아프다고 하니? 심장이요. 가슴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수연이의 목소리가 더욱 떨려왔습니다. 부정맥 의심이라고 하더라고요. 더 정밀한 검사를 해봐야 한다면서. 엄마 어떡하죠?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부정맥이라니.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수연이 어릴 때 심장이 약해서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지훈이가 엄마를 닮은 건 아닐까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던? 희귀한 종류일 수도 있다고. 선입금을 내야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데. 수연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희 돈이 없어요. 민호도 요즘 일이 안 풀려서 지훈이 검사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손자가 아픈데 돈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다니.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꼼꼼하고 절약하는 성격이라지만 가족의 건강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졌습니다. 얼마나 드는데? 선입금만. 선입금만 일단 내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한데. 얼마냐고 묻잖니? 280만 원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자 목숨 앞에서 돈이 무슨 소용인가요? 어느 병원이니? 엄마가 같이 가볼게.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그냥 돈만 좀. 무슨 소리야? 지훈이가 아픈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병원 이름이 뭐니?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전성 모병원이요. 그런데 엄마, 진료 예약이 다 차서 다음 주에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선입금을 먼저 내야 한다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응급한 상황이라면서 왜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건가요? 하지만 수연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니 더 이상 따질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절망적으로 울고 있는데 의심부터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방 안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통장이 그 안에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8년 전 산업재해 보상금과 평생 모은 적금을 합쳐서 6,240만 원. 남편 박정수가 목숨 바쳐 모은 돈이었습니다. 통장을 꺼내며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제 걱정만 했던 사람. 말순아, 돈 아껴 써라.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했던 그 말이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통장을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지훈이가 아픈데 어쩌겠어요. 아이부터 살리고 봐야죠. 당신도 이해하실 거예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지훈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여름에 물놀이 갔을 때 할머니, 저 물 무서워요 하며 제 팔에 매달렸던 모습, 생일날 케이크 촛불을 불며 활짝 웃었던 얼굴. 그런 아이가 지금 심장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니.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습니다. 3천만 원을 해지했습니다. 지훈이 치료비로 필요한 돈보다 훨씬 많은 액수였지만 응급한 상황에 부족하면 안 되니까요. 혹시 추가 치료비가 들 수도 있고 입원비도 필요할 텐데. 은행 직원이 큰 금액이라며 용도를 물었지만 손자 병원비라고 하니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현금으로 받아서 봉투에 넣으니 두툼했습니다. 이 돈이면 지훈이 치료에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돈 마련했어. 지금 가져다 줄게.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정말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수연이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지훈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겠구나. 수연이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서 잠깐 주저했습니다. 이 돈을 건네면 정말로 되돌릴 수 없을 텐데. 하지만 손자 생각을 하니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 현금 봉투를 건넸습니다. 민호 사위도 있었는데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지훈이 걱정 때문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지훈이는
유치원에 갔어요. 오늘은 괜찮다고 해서 그래도 빨리 병원 가봐야지. 아이 심장 문제는 빨리 치료해야 해. 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수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역시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와주는 게 가족 아닌가요? 비록 돈은 많이 들지만 지훈이만 건강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무슨 소리야?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은 있는 법이지. 지훈이만 빨리 나으면 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지훈이가 완쾌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을 내놓았지만 손자 건강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는가요? 남편도 하늘에서 이해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연이와의 연락이 뜸해진 것입니다. 며칠 뒤 지훈이 안부를 묻는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늦었습니다. 검사 잘 받았니? 네, 엄마. 결과 기다리는 중이에요. 언제 나온다고 하던?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어느 과 선생님이시니? 엄마도 같이 가서 얘기 들어볼게.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매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피하고 병원에 같이 가자는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훈이 일이라면 밤새도록 얘기했을 수연이가 이렇게 급하게 전화를 끈다니. 며칠이 더 지나자 조바심이 났습니다. 아이가 아픈데 이렇게 소식이 없을 수 있나요? 혹시 상태가 더 나빠진 건 아닐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훈이에게서였습니다. 할머니. 어머, 지훈아. 할머니 보고 싶었지? 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가을 운동회 연습했어요. 그 순간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아픈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밝고 활기찼습니다. 지훈아, 몸은 괜찮니? 가슴 아프지 않고? 네. 가슴요? 안 아파요. 천진난만한 대답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아팠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병원은 안 가니? 병원요? 저 병원 안 가는데요. 할머니, 저 건강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명 수연이는 지훈이가 부정맥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작 지훈이는 너무나 건강해 보였습니다. 운동회 연습을 할 정도면 심장에 문제가 있을 리 없지 않나요? 혹시 제가 너무 걱정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치료를 받아서 좋아진 건가요? 하지만 아직 검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하지만 가슴 한편에 작은 의혹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픈 아이가 이렇게 멀쩡할 수 있을까요? 지훈이와의 전화 이후 며칠 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손자가 건강하다면 기뻐해야 마땅한데 왜인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연이가 그토록 심각하게 말했던 부정맥이 그렇게 쉽게 나아질 리가 있을까요? 게다가 아직 검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훈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씩씩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요? 아이들은 회복이 빠르다고 하니까 치료를 받아서 금세 좋아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해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지훈이 많이 좋아진 것 같던데? 어제 통화해 보니까 너무 밝더라. 네. 아, 네. 약 먹고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다행이구나. 그럼 검사 결과는 언제 나오니?
그게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복잡한 검사라서. 또 애매한 대답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는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검사를 하는 건지 저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혹시 담당 선생님 성함이라도. 엄마, 저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뚝 끊어버렸습니다. 예전의 수연이 같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일이라면 밤새도록 얘기하던 아이가 이렇게 급하게 전화를 끈다니. 저녁에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수연아, 아까 급하게 끊어서. 지훈이 상태 어떠니? 괜찮다니까요. 엄마가 너무 걱정이 많아요. 그래도 손자인데 걱정이 되지.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 별말 없었어요. 그냥 약 먹고 지켜보자고. 그럼 언제 다시 가야 하는 거야? 다음 주쯤. 아니면 다다음 주. 말끝을 흐렸습니다. 뭔가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며칠 더 지나자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연이에게서 문자가 왔는데 내용이 좀 이상했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문자 왔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오라고 하네요. 문자 밑에는 병원에서 온 것 같은 메시지 캡처 화면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대전성 모병원 박지훈 환자님 정밀검사 예약이 확정되었습니다. 10월 12일 오전 10시 소아심장내과 진료실로. 그런데 자세히 보니 뭔가 어색했습니다. 병원 로고가 선명하지 않았고 환자님이라는 단어의 띄어쓰기가 이상했습니다. 환자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신번호도 일반 휴대폰 번호 같았습니다. 저는 우체국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터라 공문서나 공식 문서에는 나름 눈이 밝았습니다. 이 문자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진짜 병원에서 보내는 문자 같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인터넷으로 대전성 모병원을 검색해 봤습니다.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문자 발송 형식을 확인해 보니 확실히 달랐습니다. 진짜 병원 문자는 로고도 선명하고 발신번호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맞춤법도 정확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직접 대전성 모병원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아심장내과 박지훈 환자 예약 확인하고 싶은데요. 환자분 생년월일과 보호자 성함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훈이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한데요. 해당 환자 정보가 없습니다. 예. 박지훈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환자가 없어요. 혹시 다른 병원이 아니실까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진료 예약도 없다는 뜻인가요? 네, 저희 병원에는 해당 환자의 진료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진료 기록이 전혀 없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대전성 모병원에 가본 적이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수연이가 말한 부정맥 진단은 뭐란 말인가요? 선입금도 정밀검사도 모두 거짓말이란 말인가요? 아니다. 혹시 제가 잘못 들었나요? 다른 병원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바로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병원에 확인 전화를 해봤는데. 예. 왜요? 목소리가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대전성 모병원에 지훈이 예약이 없다고 하던데. 잠깐의 침묵이 흘렸습니다.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 그게 접수가 안 됐나 보네요. 다시 확인해 볼게요. 수연아, 정말 그 병원 맞니? 네, 맞아요. 아마 접수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나 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우체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며 일해본 경험으로 봤을 때 거짓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지훈이 치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엄마가 준 돈은?
엄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손자가 아픈데 엄마가 그냥 있을 줄 알아? 진짜 괜찮다니까요. 엄마는 너무 걱정 많이 해요. 갑자기 짜증을 냈습니다. 평소 순하던 수연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수연아, 엄마, 저 지금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 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정말 병원 접수 실수일 수도 있고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수연이의 반응, 병원 문자의 이상한 점들, 지훈이의 건강한 모습, 모든 게 따로따로 놓고 보면 설명이 될 수 있지만 종합해보면 뭔가 어긋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지훈이가 또 전화를 걸어왔는데 이번에는 더욱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어제 엄마 아빠랑 맛있는 곳 갔어요. 어디 갔는데? 네온 사인이 반짝반짝한 곳이었어요. 아빠가 와인 마셨어요. 와인? 네. 예쁜 잔에 빨간 거 마셨어요. 그리고 아빠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아이가 아픈데 와인바에 간다고요? 더군다나 치료비가 부족해서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지훈아, 엄마 아빠가 요즘 어때? 많이 바쁘니? 아니요. 요즘 집에 새로운 신발도 많이 생겼어요. 아빠가 비싸다고 하면서 자랑했어요. 새 신발? 비싸다고 자랑? 새 신발이 몇 켤레나 있어? 많아요. 상자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 아, 그리고 엄마가 새 가방도 샀어요. 제 가슴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지훈이 치료비를 낼 수 없다고 했는데 와인바에 가고 비싼 신발을 사고 새 가방을 사고 지훈아,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할머니만 알고 있자. 네, 할머니, 저 비밀 잘 지켜요. 전화를 끊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다음 날 수연이네 집에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란다 쪽에서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분명 누군가 있었습니다. 수연아, 엄마야. 한참 뒤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수연이의 얼굴이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머리도 부스스하고 옷도 대충 입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지훈이 만나러 왔지. 어디 있니? 유치원 갔어요. 거실로 들어가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뭔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거실 한쪽에 쇼핑백들이 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시계 박스가 있었습니다. 수연아, 이거 뭐야? 아, 그거요? 민호가 회사에서 받은 거예요. 변명이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우체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며 일해본 경험상 거짓말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베란다 쪽으로 가봤습니다. 붙박이장을 열어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붙박이장 안에서 제가 본 것들은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아직 박스에서 꺼내지도 않은 명품 운동화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유명한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보이는 신발 상자들이 5개나 되었습니다. 그 옆에는 와인바 영수증이 잔뜩 끼워진 카드가 있었습니다. 영수증들을 보니 금액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한 번에 수십만 원씩 썼습니다. 고급 시계 보증서도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명품 가방 쇼핑백도 구겨져서 들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명품 향수 상자들까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훈이 치료비라고 준 그 돈으로 이런 걸 샀다는 말인가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영수증 날짜들을 확인해 보니 모두 제가 돈을 준 이유였습니다. 제가 3천만 원을 건넨 지 며칠 뒤부터 이런 것들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뒤에서 수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수연이가 새파래진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손에는 와인바 영수증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긴 뭐가 아냐. 지훈이가 아프다며 울면서 돈 달라고 했으면서 이렇게 쓴 거야? 엄마,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 무슨 설명을 해? 지훈이는 멀쩡하고 병원에도 안 갔고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돈을 쓰고.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평생 이렇게 화를 내본 적이 없었는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훈이는 정말 괜찮아요, 엄마. 우리가 우리가 뭘 했다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당신도 알고 있었구나. 지훈이 병원비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쓸 줄 알고 말이지. 민호가 수연이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마침내 실토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는데? 지훈이는 아프지 않습니다.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럼 부정맥은? 병원은? 선입금은 뭐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저희가 돈이 너무 급해서. 수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빚? 무슨 빚이 그렇게 많아서 손자를 이용해? 카드 빚이요. 민호가 사업 실패하고 저도 일을 못 구해서. 그제서야 상황이 보였습니다. 이들은 생활고에 쫓겨서 지훈이를 핑계로 제 돈을 빼낸 것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어. 왜 아이를 끌어들여? 솔직하게 말하면 엄마가 안 줄 줄 알아서. 안 줄 줄 알아서? 너희가 어려우면 당연히 도와주지. 정말 그랬습니다. 수연이가 솔직하게 어려운 상황을 말했다면 저는 도와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말로 손자를 핑계로 속인 것이 배신감을 더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라고 부르지 마. 너는 내 딸이 아니야. 충격적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분노하고 상처받았습니다. 돈 다 어디 갔어? 일부는 빚 갚는 데 썼고, 일부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일부는 저희가 썼습니다. 뭘 샀는데? 붙박이장을 가리켰습니다. 이런 것들 말이야?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남의 돈으로 명품 사고 와인바 가고 그게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야? 저는 영수증들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이 이런 식으로 사라졌다니.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너희 아버지가 목숨 바쳐 모은 돈이라는 걸 알아? 알아요, 엄마. 그래서 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이 돈 다 돌려줘. 엄마, 저희가 돌려드리고 싶지만 뭐? 이미 다 썼어요. 그 순간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3천만 원이 모두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다 썼다고? 3천만 원을? 빚 갚는 데만 2천만 원 들어갔고 나머지는 명품과 유흥비로 쓴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목숨 바쳐 모은 돈, 제가 평생 아껴가며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수연이가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이제 남남이야. 엄마, 나 집에 갈 거야. 너희는 이 돈 어떻게든 구해서 갚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그토록 믿었던 딸이 사위가 이런 짓을 할 줄이야. 하지만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남은 돈으로는 노후를 버텨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돈을 되찾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멍하니 앉아서 천장만 바라보며 지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이런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딸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를 핑계로 저를 속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봐도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고 TV를 켜봐도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다가 잠들고 또 일어나서 멍하니 있고 그런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밤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그렇게 지키라고 했던 돈을 제가 이렇게 날려버렸어요. 혼자서 중얼거리며 울었습니다. 남편이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나면서 말수나 이 돈만큼은 꼭 지켜라. 너 혼자 살아가야 할 돈이다라고 했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자책했습니다. 그토록 신중하고 꼼꼼하라고 했는데 가족 앞에서는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수연이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아이들 얼굴도 보기 싫었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엄마, 걱정돼요. 문자 알림이 올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뺨이 움푹 들어가고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렇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 사진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보, 제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어요. 당신 돈 되찾아올게요. 그래, 포기하면 안 돼. 혼자서 다짐했습니다. 우체국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사기꾼들도 많이 봤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한 어르신들 도와드린 적도 있고 각종 사기 수법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작 내 가족에게 당할 줄이야.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가족 사기, 돈 되찾는 방법, 법적 대응 같은 검색어들을 쳤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검색하고 또 검색했습니다. 사기죄, 민사소송, 형사고발 같은 단어들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체국에서 일할 때 법률 관련 업무도 많이 했던 터라 공문서나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이제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였습니다. 수연이가 지훈이가 아프다고 거짓말한 증거, 그 돈으로 명품을 산 증거들을 모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제 핸드폰에는 수연이와 주고받은 문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부정맥이라고 했던 내용, 병원 예약 문자 캡처, 선입금이 필요하다고 했던 내용들이 모두 있었습니다. 문자들을 다시 읽어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너무 아파해요. 병원에서 빨리 선입금을 내야 한다고 해요.
엄마. 아니면 누구에게 부탁할 수 있겠어요.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니.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그 돈으로 실제로 명품을 샀다는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때 생각난 게 붙박이장 안의 영수증들이었습니다. 제가 봤던 와인바 영수증, 명품 구매 영수증들. 하지만 이제 그들이 경계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다시 구할 수 있을까요? 며칠 더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직접 증거를 수집해야겠다고. 우선 작은 녹음기를 하나 샀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초소형 녹음기를 주문했습니다. 목걸이처럼 걸 수 있는 작은 것으로 만약 수연이나 민호와 다시 만나게 되면 그들의 말을 녹음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녹음기가 배송으로 도착했을 때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다니.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딸을 상대로 이런 일을 해야 한다니 씁쓸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연기 연습을 했습니다. 우체국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러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배웠는데 이번에는 그 경험을 활용해야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너무 화를 냈구나. 미안해. 지훈이 일로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봐. 엄마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그들의 경계심을 풀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진실을 털어놓을 것 같았습니다. 연기 연습을 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낳아 기른 딸 앞에서 연기를 해야 한다니. 하지만 제 돈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준비를 마치고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엄마야.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에 놀라움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엄마가 너무 화를 냈구나. 미안해. 엄마, 지훈이 일로 너무 민감하게 굴었나 봐. 엄마가 생각해 보니까 너희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서로 이해해야지.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저희 이해해 주셔서. 그런데 수연아, 엄마가 좀 기운이 없어서 한번 만날 수 있을까? 네, 엄마. 언제든지 오세요. 그럼 내일 저녁에 갈게. 지훈이도 보고 싶고. 네, 엄마.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긴 숨을 쉬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성공했습니다. 이제 내일 만나서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들어봐야 했습니다. 그날 밤 녹음기를 목에 걸고 연습해 봤습니다. 옷 안에 숨기면 소리가 잘 들릴까요? 여러 번 테스트해 봤습니다.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는지, 옷소리는 너무 크지 않은지 확인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다니 씁쓸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제가 이제 딸을 상대로 녹음기까지 숨기고 있다니. 하지만 제 돈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여보, 제가 꼭 당신 돈 되찾아 올게요. 이 늙은이가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어요. 다음 날 오후 수연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에는 작은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연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절대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그들이 자백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제가 우체국에서 배운 모든 경험과 지혜를 총동원해야 했습니다. 수연이네 집 문 앞에 서서 한 번 더 심호흡을 했습니다.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가슴 안쪽에 숨겨둔 작은 기계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엄마, 수연이가 반갑게 나왔습니다.
며칠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장도 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수연아, 제가 일부러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많이 야위셨어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가니 민호도 있었습니다. 그도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응. 저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기였지만 실제로도 기운이 없었습니다. 엄마, 차 드릴까요? 응, 고마워. 수연이가 차를 가져오는 동안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 너희도 어쩔 수 없었겠지. 제가 이해하는 듯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이때부터 녹음이 중요했습니다. 어머님이 이해해 주시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민호야, 엄마가 궁금한 게 있어. 너희가 그렇게 어려웠구나? 네. 제가 사업 실패하고 나서 빚이 너무 많이 쌓였어요. 얼마나? 한 5천만 원 정도. 카드비까지 합치면 5천만 원. 제가 준 3천만 원보다도 많은 빚이었습니다. 수연이가 차를 가져오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저희도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훈이를 핑계로. 네. 엄마가 지훈이 일이면 무조건 도와주실 줄 알아서 드디어 자백이 시작되었습니다. 녹음기가 이 모든 걸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 문자는 어떻게 만든 거야? 그건 민호가 만들었어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컴퓨터로 만들었어요. 병원 홈페이지에서 로고 따오고 문자 형식 맞춰서. 아,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런 짓 하기 싫었지만. 그럼 지훈이는 정말 아무데도 아프지 않았던 거구나? 네, 건강해요. 수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뭘 샀는데? 이 질문이 핵심이었습니다.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일부는 급한 빚 갚는 데 썼고, 나머지는 저희가 명품 좀 샀어요. 뭘 샀는데? 신발이랑, 가방이랑, 시계도. 얼마짜리? 신발이 한 켤레에 100만 원 정도, 가방이 200만 원, 시계가 300만 원, 계산해 보니 6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와인바도 많이 갔죠? 그건 제 친구들이랑. 얼마나 썼어?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어머나,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이런 식으로 놀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지금 남은 돈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는 게 얼마나? 수연이가 대답했습니다. 한 200만 원 정도. 3천만 원 중에 200만 원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너희들, 정말. 제가 화가 나는 척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가 돌려드릴게요. 뭘로 돌려줘? 돈도 없다면서? 시간을 주시면 조금씩이라도. 조금씩? 언제까지? 몇 년? 아니, 10년이라도. 10년. 제 나이를 생각하면 10년 후에는 제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정말로 돌려줄 생각이 있어? 네, 어머님. 정말로. 그럼 집이라도 담보로 잡혀줄 수 있어? 이 질문에 민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집은 좀. 집은 왜? 너희가 잘못한 거잖아. 집을 담보로 잡히면 저희가 살 곳이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갚을 건데?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방법. 결국 갚을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때 민호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사실 어머님 집도 담보대출 받으시면 될 텐데요. 내 집을? 네. 어머님 집도 시세가 꽤 될 텐데. 은행에서 대출 받으셔서 당분간 생계 유지하시고. 제가 놀랐습니다.
이들이 제 집까지 노리고 있었던 건가요? 내가 왜 내 집을 담보로 잡혀서 너희 빚을 갚아야 해? 그게 아니라 어머님도 당분간 생활비 필요하실 텐데 생활비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민호가 계속 집 담보대출 얘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절차도 간단해졌대요. 위임장만 미리 써주시면 제가 대신 해드릴 수도 있고. 위임장?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들이 제 집까지 팔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위임장은 왜? 절차가 복잡하니까. 어머님 대신 저희가 해드리려고. 아니야. 그런 건 내가 직접 할게. 그럼 도장이라도 미리 맡겨주시면. 도장까지. 이들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돈을 다 빼먹고 이제는 집까지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장은 왜 필요해? 나중에 서류 작업할 때. 그런 건 내가 필요할 때 직접 가져갈게. 민호의 표정이 실망스러워 보였습니다. 계획이 틀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충분히 녹음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제 돈을 사기로 빼냈다는 증언, 그 돈으로 명품과 유흥비를 썼다는 자백, 심지어 제 집까지 담보로 잡으려 했다는 계획까지 모든 게 녹음기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럼 엄마 이제 갈게. 벌써요?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아니야. 집에서 먹을게. 일어나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너희들 정말 실망이야. 이런 식으로까지 할 줄은 몰랐어. 어머님, 됐어. 이제 각자 알아서 살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녹음이 제대로 되었을까요? 집에 와서 녹음기를 확인해 보니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으며 제 손이 떨렸습니다. 수연이와 민호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지훈이 병원비 거짓말, 명품 구매, 와인바 출입, 심지어 제 집 담보 대출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제대로 시작해 볼게요. 우리 돈 꼭 되찾아올게요. 다음 날 아침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다 보니 대전 서구청에서 운영하는 법률상담소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에 변호사가 와서 상담해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요일까지는 아직 며칠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은행에 가서 정확한 거래 내역을 뽑았습니다. 제가 3천만 원을 인출한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연이에게 돈을 준 이후의 모든 거래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수연이와 주고받은 문자들도 다시 정리했습니다. 지훈이가 부정맥이라고 거짓말한 내용, 병원, 예약이 필요하다는 내용, 선입금을 달라는 내용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수연이가 보낸 가짜 병원 문자를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로고가 흐릿한 점, 맞춤법 오류, 이상한 발신 번호까지 모두 캡처해서 정리했습니다. 수요일을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제 딸을 법정에 세워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그들이 제 집까지 노리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서구청 법률상담소에 갔습니다. 대기실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모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온 것 같았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자식들이 집을 팔아버렸다고 하소연하고 계셨고, 어떤 할머니는 사기를 당했다고 울고 계셨습니다.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구나.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상담실에 들어갔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아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저는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연이가 지훈이가 아프다고 거짓말한 것부터 제가 3천만 원을 준 것, 그들이 그 돈으로 명품을 산 것, 심지어 제 집까지 담보로 잡으려 했던 것까지. 정아은 변호사는 제 말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각한 사안이네요. 증거는 있으신가요? 저는 준비해간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문자 내용,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가 녹음기를 받아서 들어봤습니다. 몇 분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거짓말로 금전을 취득했으니 명백한 사기입니다. 그리고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우선 형사 고소를 하시고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 보전 조치도 필요해요. 재산 보전 조치요? 네.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그들의 계좌를 동결시키고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제 돈을 되찾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 녹음 파일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 같아요. 그들이 직접 자백한 내용이니까요. 저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되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형사 고소는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어요. 민사소송과 가처분 신청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수임료는 상황을 보니 많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최대한 저렴하게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르신, 마음의 준비는 하셨나요?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잠깐 망설여졌습니다. 제 딸을 법정에 세운다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변호사님,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 돈은 영영 못 찾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그들이 집까지 담보로 잡으려 했다는 건 앞으로도 계속 어르신을 이용하려 한다는 뜻이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번에 넘어가면 다음에는 정말 제 집까지 빼앗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어르신을 속이고 이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그럼 우선 내일까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겠습니다. 형사 고소장부터 작성하시고요. 다음 날 다시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정아은 변호사가 여러 서류를 준비해 놨습니다. 이게 형사 고소장이고 이건 재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민사소장이에요. 서류들이 두꺼웠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내야 하나요? 네. 동시에 진행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특히 재산처분금지 가처분은 빨리 해야 해요. 그들이 눈치채고 재산을 숨기기 전에 말이죠. 알겠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 딸의 이름이 피고인 란에 적혀 있는 걸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어르신이 옳은 일을 하고 계세요. 법은 잘못한 사람을 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날 오후 모든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접수증을 받아들고 나오는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 사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법정에서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일주일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산 처분 금지가 처분이 인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요? 네. 법원에서 그들의 계좌 동결과 재산 처분 금지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 그들은 함부로 돈을 쓰거나 재산을 처분할 수 없어요. 그럼 제 돈은? 아직 남아있는 돈들은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산 명품들도 처분해서 돌려줘야 합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법이 저를 보호해주고 있었습니다. 언제 그들에게 알려지나요? 내일 법원 직원이 직접 가서 결정문을 전달할 예정이에요. 그럼 저도 같이 가면 될까요? 물론이죠. 어르신이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수연이와 민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아은 변호사와 함께 수연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법원 직원도 함께였습니다. 수연이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을 때 안에서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수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법원입니다. 서류 전달 왔습니다. 법원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수연이가 나왔는데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왜? 수연아.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법원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수연, 박민호님 맞으시죠? 재산처분금지 가처분 결정문입니다. 재산처분금지 가처분이 뭐예요? 수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귀하의 모든 재산 처분이 금지되었습니다. 계좌 동결, 부동산 처분 금지, 동산 처분 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그때 민호가 나왔습니다. 상황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준비해온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영수증 다발들과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제 돈으로 산 것들 영수증이야. 그리고 이건... 저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일부는 급한 빚 갚는 데 썼고 나머지는 저희가 명품 좀 샀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발이 한 켤레에 100만 원 정도, 가방이 200만 원, 시계가 300만 원. 수연이와 민호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뭘로 돌려줘? 돈도 없다면서? 조금씩? 언제까지? 몇 년? 아니 10년이라도. 녹음기에서 나오는 그들의 목소리에 둘 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들어봐. 저는 녹음기를 조작했습니다. 어머님 집도 담보대출 받으시면 될 텐데요. 위임장만 미리 써주시면 제가 대신 해드릴 수도 있고 도장이라도 미리 맡겨주시면. 민호가 제 집까지 노리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엄마, 이건 뭐, 너희들이 한 말 아니야? 수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너희들이 먼저 저를 속였잖아. 정아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형사고소도 접수되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하신 겁니다. 사기죄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거짓말로 금전을 취득했으니 명백한 사기죄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도 제기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신 거예요. 법원 직원이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귀하들의 모든 계좌가 동결됩니다. 그리고 구매하신 명품들도 모두 압류 대상입니다. 그럼 저희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동결됩니다. 수연이가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제발. 지훈이 생각해서라도
지훈이 생각하라고. 저는 화가 났습니다. 너희들이 지훈이를 핑계로 저를 속였으면서 이제 와서 지훈이 생각하라고? 엄마, 지훈이는 어디 있어? 학교 갔어요. 그럼 지훈이 데리고 올게. 엄마, 그건 지훈이는 이제 제가 키울 거야. 뭐라고요? 너희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면 지훈이도 거짓말쟁이가 될 거야. 정아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친권 관련해서도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도 들어간 상태예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요? 네. 부모가 아이를 이용해서 사기를 쳤으니 아동학대로 볼 수 있어요.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걸 돌려드릴게요. 뭘로 돌려줄 건데? 이미 다 써버렸다면서. 그럼 제가 이래서라도. 이래서 10년이 걸린다며?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수연이도 울면서 빌었습니다. 엄마, 저희 한 번만 봐주세요. 지훈이 때문에라도. 지훈이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 아이가 너희들 밑에서 자라면 안 돼. 저는 일어섰습니다. 변호사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선 압류물품들을 정리하고 계좌에 남은 돈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수연이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너희들이 제게 한 일을 생각해봐. 지훈이를 핑계로 저를 속이고 제 평생 모은 돈을 빼먹고 심지어 제 집까지 노렸잖아. 엄마, 이제 법정에서 보자. 거기서 제대로 책임져.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아은 변호사와 법원 직원도 따라 나왔습니다. 어르신, 정말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이제 지훈이 학교에 가봐야겠어요. 네. 임시보호조치 서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당분간은 어르신이 키우실 수 있어요. 지훈이 학교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정말 건강해 보였습니다. 지훈아, 할머니.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왜 여기 왔어요? 지훈아, 할머니랑 살래? 정말요? 좋아요. 아이는 천진하게 웃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가 제대로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한동안은 못 올 것 같아. 왜요? 어른들 일이 있어서. 그럼 할머니랑 계속 살아도 돼요? 그래, 할머니가 지훈이 지켜줄게.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이 따뜻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은 비록 많이 사라졌지만 이 아이의 미래만큼은 제가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제 돈을 찾을 수 있다면 그 돈으로 지훈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약속할게. 너만큼은 제대로 키워줄게. 네, 할머니. 눈이 내리기 시작한 겨울날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들은 원고에게 금 2,800만 원을 지급하라. 민사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도 수연이와 민호는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범이고 가족 간의 일이라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할머니, 승소가 뭐예요? 옆에 앉아있던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이겼다는 뜻이야. 그럼 할머니 돈 다시 받는 거예요? 응, 그래. 아이는 박수를 쳤습니다. 법정 안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판결 후 수연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수연아,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저희가 돈 갚을게요. 시간이 걸려도. 그래, 법원에서 정한 대로 갚아. 그리고 지훈이는 내가 키울 거야. 엄마, 너희들이 그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겠어?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낸 부모가 수연이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 후 압류된 명품들이 경매로 처분되었고 그 돈의 일부가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다 되찾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절반 이상은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정아은 변호사의 제안으로 남은 돈은 지훈이 명의의 신탁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교육비와 의료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부모라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계좌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훈이 미래는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어르신이 용기를 내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봄이 되자 지훈이는 새 학교에 전학을 갔습니다. 저와 함께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 새 학교 재미있어요. 그래, 친구들은 사귀었니? 네, 많이 사귀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세요. 그럼 다음에 할머니가 학교에 가볼게. 저는 지훈이를 키우면서 새로운 기쁨을 느꼈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이 아이의 순수한 웃음을 보면 모든 게 보람되었습니다. 여름이 되어 수연이가 면접 교섭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서 한 달에 2번, 2시간씩 지훈이를 만날 수 있다고 허가해 줬습니다. 첫 만남 때 수연이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옷도 소박하게 입고 화장도 진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엄마. 아이는 여전히 수연이를 반가워했습니다. 엄마가 지훈이한테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괜찮아요, 엄마. 할머니가 잘해주세요. 아이의 말에 수연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엄마가 다시 열심히 살게. 그래서 언젠가는 수연아.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지훈이 앞에서 약속하지 마.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말고. 네, 엄마. 그 후로도 수연이는 꾸준히 지훈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호도 새 직장을 구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을이 되어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께 사과하고 싶다고 해요. 그래. 네.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아직도 마음의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영원히 원수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한번 만나볼까? 며칠 후 수연이와 민호를 만났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유성천 산책로에서였습니다. 어머님, 엄마, 둘 다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돈은 다 갚았니? 아직 절반 정도 남았지만 꾸준히 갚고 있습니다. 그래, 끝까지 갚아. 네, 반드시 갚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이가 중간에서 어색해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랑 같이 산책해요. 아이의 말에 우리는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지훈이 잘 키워주셨어. 정말 고마워요. 당연한 일이지. 저희가 정말 바보 같은 일을 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네, 알고 있어요.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젠가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로 변했다는 걸 보여줘야 하고. 네, 엄마. 지훈이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사람이 되어. 네, 반드시 그러겠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약속할게. 뭐려? 이 돈은 지훈이 미래만을 위해 쓸 거야. 대학 갈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지훈이가 필요할 때까지. 고마워요, 할머니. 그리고 지훈이도 약속해. 할머니처럼 정직하게 살겠다고. 네, 약속해요. 아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새끼손가락을 걸어 약속했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땅에 쌓여갔습니다. 할머니, 눈이에요. 그래, 예쁘지? 네. 할머니, 내일 눈사람 만들어요. 좋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훈이와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남편이 남긴 돈으로 지훈이의 미래를 지켜주고 이 아이가 정직하고 바른 사람으로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이제 제 남은 인생의 목표입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지훈이 사랑해. 따뜻한 거실에서 손자와 함께 보는 첫눈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이 아이만큼은 제가 꼭 지켜내겠습니다.